하지만 나는 그 딱딱하고 투박한 살점을 훈장이라 불렀습니다. 1985년 가을, 남편이라는 작자가 도박빚을 지고 야반도주하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내게 남은 건 단돈 5,000원과 등에 엎인 젖먹이 민수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 바닥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고무장갑 한 켤레 쌀 돈이 아까워 맨손으로 차가운 물에 배추를 씻고 절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 나오면 혹여나 배추에 피가 묻어 팔지 못할까봐 낡은 비닐봉지로 손을 칭칭 감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민수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해 번듯한 어른이 될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새 옷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장 바닥의 비린내와 식당 화장실의 매캐한 락스 냄새를 견디며 세운 것이 바로 지금의 34평 아파트였습니다. 나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내 온 생애를 바쳐 일군 거대한 성벽이자 나를 지켜줄 유일한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들이 효도하겠다며 며느리 수진을 데려온 날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여우보다 영악한 양의 탈을 썼습니다. 내 거친 손을 잡으며 이제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던 그 가머니설을 나는 바보처럼 믿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을 닦아주던 이 손을 이제는 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나는 내 가장 소중한 성벽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본색은 안방을 차지하자마자 드러났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번 돈으로 산 자개장을 세균 덩어리 쓰레기라며 내다 버릴 때부터 나의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내 집 식탁에서 나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손녀 다인이의 교육에 좋지 않다며 주방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거실에서 배달시킨 스테이크와 비싼 와인을 즐길 때 나는 주방 구석 싱크대 앞에 서서 그들이 남긴 식은 피자 조각이나 딱딱해진 밥을 물에 말아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내게 다 먹었으면 유모차 바퀴나 닦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문화센터에 가야 하는데 세균이 옮으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내 귀가 어두운 것을 알면서도 드라마 시청에 방해된다며 거실 TV 소리를 죽이라고 윽박지르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는 워킹맘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모든 가사 노동을 내게 떠넘겼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손녀의 이유식 준비부터 산더미 같은 빨래, 며느리의 실크 블라우스 다림질까지 모두 내 몫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름이 잡히면 며느리는 짜증을 내며 옷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 민수는 수진이가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하니 엄마가 좀 참으라는 말로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나는 내가 세운 성벽 안에서 내 피로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유령처럼 떠도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파멸은 천둥 번개가 치던 어느 비 내리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잠이 깨 물을 마시러 나가려던 순간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날카로운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엄마와 통화하며 이번 여행에서 돌아오면 내 아파트 명의를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가족이냐며 지금은 애를 봐주니까 데리고 있는 거지 거동이 불편해지면 바로 요양원에 버리겠다는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죽을 때까지 부려먹다가 쓸모없어지면 폐기하겠다는 그 말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내 아들 민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내는 소리가 크다며 엄마가 들을까 걱정하는 척했지만 본심은 달랐습니다. 집 명의만 넘겨받으면
당신이 사고 싶어 했던 외제차를 바로 계약하자며 자신도 이제 엄마 눈치 보는 것이 지겹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30년 넘게 자식을 위해 흘린 내 모든 피와 땀이 단지 외제차 한 대 값으로 취급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밤 자애로운 어머니 금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든 여왕 금자가 태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평소보다 더 인자한 가면을 썼습니다. 며느리가 요구하는 모든 가사 일을 군소리 없이 해냈고 아들에게도 정성껏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다낭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는 며느리에게 나는 평생을 아껴 모은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마음껏 쓰라고, 그것이 너희가 이 집에서 누릴 마지막 만찬이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조의금이라고 속으로 뇌까리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들이 공항으로 떠난 직후 나는 미리 준비해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들 내외가 나에게 했던 정서적 학대와 노동 착취를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지난 3년간 며느리가 나를 파출부처럼 부리며 던진 수십 개의 폭언 녹취록과 내 무릎 연골이 다 다를 정도로 집안일을 강요당했다는 진단서를 법무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남편의 빚을 갚고 오직 나의 순수한 노동 수익으로만 구매되었다는 자금 출처 서류도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증여는 없었다고, 그들은 단지 내 집에 얹혀 사는 무상 임차인일 뿐이었다고 말입니다. 나는 시세보다 1억 원 낮은 가격으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단 일주일 내에 잔금을 치르고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 성벽을 무너뜨리는 작업은 그렇게 소리 없이 하지만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집이 매각되고 새 주인이 정해진 뒤 나는 아들 내외의 모든 흔적을 소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들, 아들의 골프채, 손녀의 장난감들까지 모두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폐기물 처리장에 던지거나 이삿짐 창고에 맡기고 딱 한 달치 보관료만 성결제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거실 한복판에서 아들의 돌사진과 내가 30년간 시장에서 써내려온 낡은 가계부를 태웠습니다. 불길 속에서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너는 나를 욕망으로 먹어치웠구나. 이제 이 집은 너의 집이 아니다. 너의 어머니 또한 이곳에 없다. 일주일 뒤 다낭에서 화려한 쇼핑백을 가득 들고 돌아온 아들 내외는 번호키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자정,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비정한 경고음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구두굽으로 현관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지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잠옷 차림의 낯선 남성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내 집이고 이금자 씨는 정당하게 집을 팔고 떠났다는 새 주인의 말에 민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은 복도 끝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수진의 명품 가방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던져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내게 수백 번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던 따뜻한 국밥과 자신을 위해 굽었던 그 허리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성벽은 이미 무너졌고 여왕은 성문을 영원히 닫았습니다. 지금 나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남해의 어느 작은 전원주택 테라스에 앉아 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마련한 이곳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밥도 차려주지 않는 오직 나만의 작은 성입니다. 아들 내외는 지금쯤 보갈료가 끊긴 창고 앞에서 쫓겨나 보증금도 없이 월세방을 정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가족이 아니니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고. 내 성벽을 허문 것은 너희의 탐욕이었고 그 성벽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나의 권리라고 말입니다. 78세,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기 위해 나는 오늘 나의 자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자유가 되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짓는 이 마지막 미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입니다.